나이 40이 되었을 때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40이라니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40이라면 인생의 반환점에 이른 나이인데 과연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매체 보도를 보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일단 나이 50에 퇴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19세기 폴란드 시인 노르비트가 쓴 글인데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3가지 일이라고? 그게 뭐지? 바로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다. 그에 의하면 3가지 중에서 1가지가 부족하면 삶이 드라마틱해지고 2가지가 부족하면 비극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다.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3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세웠다. 첫째, 먹고 사는 일이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물어보면 대개 없다고 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도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해 막연히 그 일을 뒤로 미룬다. 은퇴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친구들과 가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었다. 언젠가 이들에게 은퇴하면 투자 클럽을 하나 결성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매월 격주간으로 2번씩 모이기로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올리기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모두가 공감하면 투자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이면 투자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적어도 편견에 빠져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두터워지기 마련이다. 은퇴 후 인연을 많이 정리했는데 투자클럽은 내가 참석하는 몇 개 안 되는 모임이다. 나는 투자클럽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할 무렵 이웃에 사는 성당 교우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드럼을 친 것을 알고 몇 사람이 모여 밴드를 결성하자는 제의를 한다. 악기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되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제의에 응하고 음악학원에 등록하여 다시 드럼을 익혔다. 이미 기초는 다져있는 터라 2달 배우다 보니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내친 김에 콘트라베이스도 배웠다. 그때부터 동네 이웃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10여 년 이상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우리 밴드의 연주는 조용히 감상하는 여타 음악회와는 달리 맥주를 한 잔 걸치고 박수로 호응하며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인이 음악회에 와본 후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즐겨 참석했다. 동네 이웃과의 음악회를 통해 재미있는 일도 추구한 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보를 접했다. 회원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것이다. 그 후 팀을 해체했는데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 10여 년 전 매체 보도를 통해 영국의 제3기 인생학교 유사머가 있는 것을 알았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격언이 있다. 시니어들은 생을 살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 그러한 원리로 설립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인생학교다.
나는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한 은퇴 후 8만 시간 디자인 에세이 공모전에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란 제목으로 응모했는데 시류에 맞는 주제인지 대상에 뽑혔다. 여기에 힘입어 2013년 분당에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례 신도시에 위례인생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100만기. 인생학교가 분당과 위례에 설립된 후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인생학교가 지역 곳곳에 세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경기도 관계자와 산하도시에 인생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인생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나누기보다 은퇴 후에 뭘 할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인생학교가 전국으로 보급되면 자살률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3가지 즉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관심사 그리고 경제적 눈높이가 달라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으나 노르비트가 권한 3가지 일이 인생 2막을 살아가는데 해답은 줄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은퇴 준비라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치기 쉬운데 3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도록 후반생을 잘 설계해야겠다. 은퇴한 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어쩌면 그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셈이다. 인생 후반생에서는 그 빚의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분당에 있는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한때 방송인의 꿈을 꾼 적이 있어 서류를 갖추어 지원했다. 방송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는 날이다. 그가 이전에 방송에 종사한 경력이 있냐고 묻는다. 아마 방송국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대하여 뽑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경력은 없다고 하며 다만 대학 다닐 때 음악다방에서 DJ를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때 음악다방 DJ가 꽤 인기가 있었지요라며 껄껄 웃는다. 그 경력이 인정되어 무사히 시험에 통과되었다. 방송국에서 책 읽는 주말이란 프로그램을 맡아 독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서를 좋아해 일주일에 3권 정도 책을 읽는데 그중 방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양서를 골라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는 곳이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곳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방송국을 그만두고 찾아갔다. 내가 찾아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는 목소리가 비교적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3시간에서 6시간씩 도서관에서 추천한 책을 소리내어 읽고 mp3 파일이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녹음된 테이프를 서가에 비치해두면 눈이 불편한 사람들이 목록을 찾아본 후 대출해갔다. 독서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책도 읽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도 할 수 있어 좋았다. 낭독해야 할 책은 그곳 학습지원센터에서 공급해주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책의 가짓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간혹 내가 방송국에서 읽은 책 중에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도 했다. 책을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발음이 정확해야 하며 중간중간 호흡 조절도 필요하다.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심호흡을 통해 숨을 가다듬고 입 주변 근육 운동을 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입에 침이 고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녹음을 통해 들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읽어야 한다. 오래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흐려지거나 관절이 경직되어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다.
책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내가 책을 읽어주는 일이 과연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았는데 눈이 불편한 학생이 시각장애인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걸 알았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내가 다니던 시설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었다. 그 뉴스를 보고 나의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 것보다 더 기뻤다. 몇 년 후 그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관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귀국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가능한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장시간 앉아서 책을 읽다 보면 발이 저렸다. 그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다. 나는 할 수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비록 허리는 아플지라도 나는 아픈 곳보다 아프지 않은 곳이 더 많지 않은가. 손도 멀쩡하고 발도 괜찮고 귀도 잘 들리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할 일이다. 만약 허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깨우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 자료를 보니 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생후 1년 이후에 발생한 후천성 장애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절반이 40세 이후에 생겼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정상이지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게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며 그들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일본의 한 의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뭔지 따라가 봅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환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오츠 슈이치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태어나 기우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한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치료 전문의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통 감소 전문가라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인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도 비슷한 내용의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 기술로 육체의 고통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라는 선생은 절대 호락호락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한 사람의 일생을 점검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과제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완성한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렇게 마지막 숙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 이것이 내 권한 너머의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각자 인생의 소유자인 개개인이 마지막 과제를 의식하고 하루를 살지 않으면 아파하는 그들에게 나는 아무런 약도 처방할 수 없다. 약은커녕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람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부모님, 선생님, 사회의 선배나 동료, 친구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인생사에 대해 가르쳐주는 인생의 선배들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 먼저 결혼한 부모 형제나 선배들로부터 결혼 생활을 하는 지혜에 대해 배웁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임사체험을 했던 분들로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배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선배들의 진실된 충고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큽니다. 그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라 힘이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진 굴곡을 겪은 사람이나 노인이 충고를 한다면 어떤 책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늘 건강하리라 착각하지만 늙으면 아프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후회하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의사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충고는 값집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다면,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인색합니다. 인터넷에 질문을 해서 정성을 다해 쓴 답변을 받았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전철역 출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있어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주저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같이 한 나의 아내, 남편,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조차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에는 인색합니다. 나를 위해 어젯밤에 야근을 하며 도와준 동료와 후배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문득 내게 말했다. 아침에 나와 밤에 무사히 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다행히 트럭을 몰 수 있을 만큼만 눈이 내려서 연탄 배달을 할 수 있어서 그 돈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어서 아내와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내일 또 그런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고맙다는 것이다. 아파도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연탄을 배달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았다.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해서 고통스럽다고 말할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도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굴레를 원망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살며시 웃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칩니다. 푸른 하늘과 예쁜 꽃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걷고 뛸 수 있고 혼자서 옷을 입고 벗으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선진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30대 암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도 삼키지 못하는 그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로렌조 오일에서 아픈 아들이 작은 새끼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는 거에 부모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면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인생을 살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가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돌을 안은 채 매일같이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의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주자에 불과했구나.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는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나의 형편이 어려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오만과 자만이 철없는 짓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뉘우쳤습니다. 겸손에는 인간에 대한 겸손과 절대자이신 신 앞에서의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평안을 느낄 수 있으며 나와 이웃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웃들을 이해할 때 화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다면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시는 아주머니, 택시 운전사, 택배 아저씨, 경비 아저씨, 전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길은 묻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장애우들. 나의 작은 친절이 다른 이에게 작은 행복과 편안함을 준다면 그것이 나의 또 다른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나쁜 짓을 하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후회라고 생각되는데 다섯 번째에 옳은 것이 의외입니다.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꿈과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생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이 태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남기는 일 또는 살기 위해 먹고 자는 일은 생물의 기본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본능에만 충실한 행동은 인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생물의 원초적 본능을 훌쩍 뛰어넘을 때 가능하다. 이를테면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꿈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꿈과 희망은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꿈은 너무 허황된 것보다는 작고 빨리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꿈부터 오래 걸리는 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큰 꿈부터 다양하게 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음 달에 저 식당에서 무슨 요리를 먹어볼 거야 라는 것도 작은 꿈이며 나는 적금을 들어 2년 뒤에는 얼마를 마련할 거야도 작은 꿈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것도 꿈입니다. 이러한 여러 꿈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가면 삶이 재미있고 활기차게 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도 꿈을 적은 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후벼 파는 후회는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다.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끝은 늘 후회입니다.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다투게 된 후 후회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 그에게 내가 모를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의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이 오늘 하루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적게든 크게든 연결돼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의 여유와 선의로 대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덜 삭막해지지 않을까. 8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받아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자신이 잘못해서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그때 그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시린 사랑하고는 헤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며 후회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은 만나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한 매듭이라도 풀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9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다면. 기억에 남는 연애라면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했으나 이루지 못한 연애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청춘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추억을 반추하면서 젊은 날을 떠올리게 되는데 젊은 날의 주된 추억은 연애일 것이라 이런 후회를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추억을 남기기 위해 마음을 다한 연애를 할 수는 없으며 진심 어린 연애를 하다 보면 나이 들어 회상할 수 있는 연애가 되겠지요.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일을 할까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일이 우리 삶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일을 줄여야 합니다. 죽도록 일만 한다면 주변의 가족이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일이 아니더라도 인생에는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다른 기쁨을 찾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즐겁게 웃고 지낼 수 있는 삶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삶과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며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자신이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라도 비용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12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다면. 연약한 인간이 살아온 증거를 남긴다면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위인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에 나오는 암문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살아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는 후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신자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며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서로 사랑한다면 잘 사신 것이니 살아온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나는 생이란 타인의 삶과의 연결고리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고독하지만 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외롭지만 늘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다. 만약 우리가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 서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나름 확실히 정해 내려둔다면 화창한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변함없이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또 확고히 다져두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죽음은 곧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세가 있다고 믿으면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자는 슬프지만 죽는 자는 행복합니다.
14번째. 고향을 찾아가 봤다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잊고 산다. 사는 게 바쁘면 바쁠수록 마음은 온통 밖으로 향하여 죽음을 생각할 겨를 같은 건 없어진다. 더욱이 젊을 때는 죽음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인식한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은 점차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이를 먹는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하고 늘 현실에서 퍼덕거린다. 하지만 이제 정말 찾아가 봐야겠다라며 마음먹는 그 순간 이미 더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과연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끝이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셀 수 없이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까요. 그 맛있는 많은 세계의 음식을 많이 맛본다 한들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만 할까요? 16번째.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안 한 분들이 할 수 있는 후회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다면이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17. 자식이 있었다면 위에 있는 연관이 되는 후회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살지만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주는 사랑을 느낍니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부모들은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릴 때 보이는 애교와 총명함은 자식 키우는 고달픔을 잊게 해줍니다. 자식 없이 늙은 분들은 이런 걸 얘기로만 듣고 체험을 못 해봤으니 후회를 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행복한데 사랑을 줄 상대가 없으니 고독하고 허전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18번째. 자식을 혼인시켰다면 자식의 혼인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기가 힘들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 낳기를 꺼립니다. 부모들은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혼인시키려 하나 자식들은 편하게 혼자 살려 합니다. 19.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면 내가 사는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정신이 온전할 때 잘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현명하게 재산을 잘 배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배우자가 사는 동안 불편하게 지내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20. 내 장례식을 생각했다면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첫 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다면 아프게 된 후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후회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렇게 먹고 자고 일하게 되면 나이 들면 병이 생깁니다. 병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인 습관으로 인해 생기므로 젊을 때부터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다면 담배는 기호식품이기는 하나 나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담배를 배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담배와 함께 동반 자살해도 좋다는 강심장이 아니라면 끊어라. 금연과 동시에 암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단축시킨다. 23번째.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다면 점점 더 아파질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밝히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아픈 몸으로 병원에 입원해서야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고민하지만 그때는 평안한 죽음에 대해 말하기는 늦습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의논하고 의사를 밝혀두어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4번째.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치료란 질병을 고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도 있지만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도 있습니다. 숨만 쉬는 상태로 계속 생명 연장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건강할 때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사를 가족들에게 알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동반하는 의료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민해서 결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의 후회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독교의 교인이 될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이 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환자의 몸을 수술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언제까지 망설이시렵니까?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다 어느 날 문득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고 어느새 딸들은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되어 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고 100년을 함께 살자고 맹서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반드시 한두 가지의 취미 생활을 가져라.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인터넷을 좋아하면 정보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식사 한 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즐겨라. 그 길이 당신의 쓸쓸한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식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기대가 당신의 노년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 할 만하니 식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아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랑보다 겹겹이 쌓여진 묵은 정으로 서로의 등을 씻어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자식들을 가까이에 두며 친척들은 멀리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것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화판에 그려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오히려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짙은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폭포수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함보다는 그윽함이 또렷함보다는 아련함이 살가움보다는 묻어남이 질러가는 것보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좋아진다. 눈을 감고 천천히 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를 휘감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 나이가 들면서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필자가 책을 보면서 크게 공감을 느낀 구절과 사연에 대해서 소개코자 한다. 책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타인을 만나는 일은 큰 즐거움이다. 대학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주변도 영향을 준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도닦기에 열중한 시기가 있었다. 1년 정도 최고로 집중할 때 답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포기할 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깨달음이 왔다. 포도 과수원을 하는 외가댁의 방학 때마다 일을 거들고자 찾아뵈곤 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 희미한 안개 속에서 산책을 하다 우연히 나팔꽃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퍼뜩 이런 울림이 올라왔다.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모두 진리이거늘 내 눈이 미혹해서 눈앞의 진리를 보지 못했구나. 책 속에서 또한 사고의 극대화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단숨에 날려버린 일생의 큰 사건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늘이 감춘 땅이란 제목의 종교 전문 기자가 쓴 책의 서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던 얘기인지 20년이 훨씬 넘은 대학 시절 그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필자의 깨달음에서 대해 내심 또 다른 공감의 동참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동반자를 얻은 느낌이었다. 해당 책에서 몇 구절 인용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의 나라 구이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예부터 중국에선 죽기 전 금수강산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았다. 불신으로 인한 내 몸은 고단했다. 히말라야를 비롯해 세상 사람들이 지상 최고라고 하는 곳들을 찾아 무려 30여 개국을 쓸고 다녔다. 달라이라마 틱나탄을 위시한 세계적인 영성가들을 만난 것도 봄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지쳐 돌아와 앞마당에 들어서니 뜰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토록 오랜 국외 순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배는 거기되어가 아닌 여기희에 있음을 깨닫기 위한 예비 코스였는지 모른다. 혹은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원시를 치료하는 과정이었는지도. 전쟁이란 단어가 무시무시한 의미인데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곤 한다. 그만큼 개인이든 조직이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쟁터에서도 한 송이 꽃은 피니 생각을 달리하면 현실이란 전쟁터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어차피 치룰 전쟁이라면 피하지 말고 맞서면 어떨까. 개인 금융 상품에 많이 쓰는 단어로 노후가 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상술이 내포되어 있지만 덕분에 질풍노도의 시기부터 노후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달성되면 풍광 좋은 곳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한다. 물론 필자도 풍광 좋은 곳을 좋아한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필자는 전쟁터에서 생존하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전쟁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다. 점심 식사 후 도심 빌딩 숲을 산책하다 보면 벅찬 마음이 올라온다. 1등 아니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는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3년 넘게 작은 공간이라도 차지하고 있으니 스스로 대견하고 감동이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나이가 들더라도 절대 전쟁터를 떠나지 말 것이며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다. 평생 일을 놓고 싶지 않으며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한다. 뉴욕에서 연수 중인 기자가 쓴 샌드위치 딜리셔스를 보면 미국 노인의 노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노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몇 구절 인용해 본다.
한국의 노년들이 도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50만 넘으면 다 산에서 만난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말입니다. 반면 미국의 노년들은 퇴직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인끼리 몰려다니면서 옛날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 게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은퇴자들은 여생을 보낼 최적지로 대학촌을 꼽습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많고 이웃 간 친밀도가 높으며 집값도 싸다는 이유입니다. 나이 들면 일부러 산이 가깝고 경로당 잘 된 아파트로 옮기거나 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우리 노년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문화 현장과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덜 늙습니다. 각양각색의 문화 옆에 있어야 늙어서도 뭐라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다는 게 괴롭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